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 시공 현장 실무 제6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 거푸집 설치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공사 시공하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 거푸집이 설치되고 나면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거푸집이건 철근이건 어느 한 공정 할 때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자,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계획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공사 착수 전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점검사항이 있는데, 자, 기초 콘크리트 속에는 급수관, 배수관, 오수관 등의 그 설비 배관 상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관 상태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 배관을 하지 않고 그냥 쳐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비 배관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또 향후에 그 전선이 지중화 될 것을 고려해서 전선의 그 전선관 입선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선관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가 콘크리트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철근의 피복 두께가 맞도록 되어 있나. 우리가 기초 같으면은 80mm가 떨어져야 되겠죠. 흙에 묻히는 곳이니까. 그 피복 두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종류 및 사양. 자, 콘크리트도 종류가 다르죠. 다.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일반 콘크리트인데, 압축 강도가 18MPa, 그리고 킬로그램으로는 180kg per cm 자성짜리냐, 안 그러면 210kg per cm 자성짜리냐, 21MPa 짜리냐. 자,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한테 도급을 줬다고 쳐도 기초는 구조체입니다. 그럼 18MPa를 칠 건지 21MPA 칠 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조체는 다 21MPa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진 설계 같은 게 돼 있는 데는 224MPa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300MPa, 30MPa 또는 27MPa짜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자, 슬럼프 값은 슬럼프가 12cm 나오느냐 또는 10cm 짜리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 포장이나 농로 포장할 때 쓰는 거는 슬럼프가 8cm, 슬럼프 8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미콘 차로 후진을 해서 바로 붓고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펌프로 압송하려면은 8짜리는 펌프 속에서 막혀서 굳어버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 또는 12짜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죽 질기가 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종류는 레드믹스 콘크리트냐, 네미콘이냐, 손비빔 콘크리트냐, 이걸 갖다 얘기하는데, 자, 슬럼프 값이라는 거는 반죽 질기라고 그랬는데, 그 반죽 질기를 잠깐 칠판을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죽 질기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깔때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있고, 여기 높이가 300이고, 또 밑에는 200이고 요 위에는 100mm입니다.
100mm인데 여기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100mm 정도 집어넣어서 다짐봉으로 막 다져요. 다지고 또 100mm를 집어넣어서 다짐봉으로 막 다지고 나머지 100mm를 집어넣어서 다지고 난 다음에 윗면을 싹 평면으로 골랐을 때 깔때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깔때기를 들어 올리고 나면은 자 우리가 어떤 틀 속에 반죽 질기가 묽은 콘크리트가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쳐져 내려와 버리겠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내려오면은 요 상단 높이에서 쳐졌는 높이 여기 12cm가 쳐져 내려오면은 12짜리고 반죽 질기가 좀 덜 묽은 거는 한 8cm 이렇게 내려오죠. 8cm짜리가 주로 농로 포장용이고 네미콘에서 바로 붙는 거고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막 펌프 압송을 한다고 막 슬럼프가 한 15짜리 정도 되는 걸 치게 되겠죠. 그 슬럼프라는 거는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거다. 다시 네미콘 주문시에 우리가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저 맨 앞에 지금 네미콘 주문시 25에 21에 12를 불러서 주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25라는 것이 무슨 숫자면은 네미콘을 비볐는데 그 네미콘 속에 들어있는 골재 최대 골재 치수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는 골재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25mm 체에 걸려서 통과되는 골재죠. 그러니까 최대 크기가 25mm 체에 통과하려면 25mm겠죠. 그 다음에 21이란 뭐냐면 바로 21MPa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러니까 이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를 다 쓰라고 4주 28일째까지 굳었을 때 나오는 강도를 얘기합니다. 21MPa라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약 210kg/cm 정도의 압축 강도. 보통 건축물 단독주택 건축물의 구조체용이죠. 뭐 도로 포장용은 보통 25에 18에 8짜리를 쓰게 되겠죠. 그 우리 건축물 구조체는 농로 포장보다는 더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 끝에 있는 12는 슬럼프 값이다. 그러니까 반죽 질기를 말하는 거다. 보통 뭐 기초든 버린 콘크리트든 건축 현장에서는 거의 다 펌프카를 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농로 포장과 같이 네미콘 자체 슈트로 다 설치는 슬럼프 8 펌프로 압송하여 다 설치는 슬럼프 12 또는 10. 슬럼프 값이 높으면은 반죽 질기가 묽고 반죽 질기가 묽으면은 콘크리트 값이 비쌉니다. 슬럼프 값의 숫자가 높으면 반죽 질기는 물러지고 콘크리트 값은 비싸다. 왜 비싸냐? 자, 의문이 생길 건데 우리가 콘크리트의 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물하고 시멘트 비율입니다. 물하고 시멘트 비율이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집니다. 강도가 약해지는데 똑같은 일정한 양의 물을 많이 넣고 반죽을 질게 하고 강도를 똑같이 만들려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슬럼프 값이 높으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값이 비싸다. 또 슬럼프 8 정도 된다. 똑같은 압축 강도의 슬럼프 8 정도 된다. 물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니까 콘크리트 값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압축 강도가 18A냐 21A냐 또는 24A짜리냐에 따라서 또 콘크리트 값이 달라지죠. 같은 단위 시멘트량에 압축 강도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압축 강도가 높아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반죽 질기가 길어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일반, 물과 시멘트의 비,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물하고 시멘트 비인데, 물이 많으면 반죽 질기는 좋으나 강도가 저하되고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E제를 사용하면은, AE제라고 하는 거는 약품인데, 약품적으로 네미콘에 투입해서 콘크리트를 비비게 되는데, 시공연도가 정진되고, 시공연도란 우리 나라칠을 한다든가 미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시공연도, 시공하기가 좋아진다. 정진되고, 분산재와 포졸란도 좋다. 우리가 분산재와 포졸란, 포졸란은 방출성을 띠게 되죠. 순밀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AE제를 넣으면 공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 공기량이 생긴다. 공기방울이 생긴다는 거죠. 미세한 공기방울이 생겨서 우리 삽질을 할 때 콘크리트가 잘 그 베어링 역할을 해서 흘러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공기량입니다. 공기량 1% 증가치마다 슬럼프 값 2cm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반죽 질기도 공기량이, 공기방울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묽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블리딩 현상. 콘크리트 타설 후에 바로 재료 분리 생기는 걸 갖다가 블리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 후에 우리가 어떤 통에다가 붓게나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재고 나면 물과 미세한 물질들은 위로 이렇게 무게가 가벼우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모래와 자갈, 시멘트 등은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콘크리트에 그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 반죽 질기가 질게 되면 그럼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침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재료 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블리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골재하고 이 모래하고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그 시멘트는 그 위에 하고, 또 그거보다 더 가벼운 물과 미세한 물질들은 위로 이렇게 딱 떠갖고 물이 착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료 분리가 생긴다. 콘크리트는 절대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물의 양이 재료 분리가 안 생길 정도가 돼야 된다. 또는 생기도록 그 반죽 질기가 질어도 다진봉을 다진다든가 바이브레이터를 댄다든가 해서 재료 분리가 안 생기고 골고루 섞여서 타설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네이턴스라고 하는 게, 네이턴스는 뭐냐면, 아까 그 블리딩 현상에서 물하고 미세한 물질이 위에 떠갖고 위에 고여 있다가 마르고 나면은, 물이 콘크리트가 다 마르고 나면은 블리딩 수의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 면에 침적된 백색의 미세한 물질로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킨다. 콘크리트 상단에 미세한 그 물질하고 물이 올라와서 고였던 것이 마르고 나면 하얀 가루처럼 이런 게 생겨가 딱 덮어지게 돼요. 이거는 콘크리트 강도도 안 나오고, 뭐 갖고 이렇게 뭐 철사나 흙칼로 긁으면 긁어지는 거고, 또 그 위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죠. 밑에 콘크리트하고 위에 콘크리트하고 붙지 않고 그걸 다 긁어내고 쳐야 되고 분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가라앉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네이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의 성질은
자, AE제라는 약품을 넣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합니다. 약품을 많이 넣을수록. AE제 공기량은 기계 비빔보다 손 비빔에서 증가하고. 자, 우리가 냄비콘을 비비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일일 비빔을 하면은, AE제라는 약품을 넣지 않아도 우리가 삽질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이에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약 4% 정도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손비빔에서 증가하고, 비빔 시간이 3분에서 5분까지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비비는 시간이, 콘크리트 비비는 시간이 3 내지 5분까지는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콘크리트가 자꾸 비비면 다져지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공기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A 공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저 온도가 높으면 수분이 빨리빨리 증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감소하고, 진동을 이렇게 바이브레터를 주면은 콘크리트가 다져지니까 공기량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물하고 시멘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골재의 혼합비도 영향을 주게 되고, 골재의 성질과 입도, 양생 방법 및 재량,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붙이는 방법과 쳤는 날짜에 따라서 강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물하고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냄비콘이 도착하면은 절대 물을 못하게 합니다.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냄비콘을 갖다 놓고 물 호스를 올려서 냄비콘 차에다가 물을 섞어 가면서 냄비콘을 막 이렇게 훅가치를 시켜서 회전을 시키는 걸 보고 근로자가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보내면은 삼성은 50만원 정도 포상금을 줍니다. 그럼 그날 그 관리했던 직원은 혼쭐 나겠죠. 자,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우리가 단독주택공사 현장에 보면은 이미 슬럼프 값을 12나 이런 걸 시켜놓고도 삽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펌프로 부으면 막 물처럼 줄줄 흘러서 들어 채워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물 호스를 대놓고 냄비콘에 타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콘크리트 품질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죠. 또 물을 타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부집을 제거하면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납니다. 광택이 납니다. 근데 물을 타는 콘크리트는 퍼석퍼석하게 광택이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제로분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양생이라고 하는 건 콘크리트 붙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3-4시간 후에 비닐 같은 걸 덮어서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이걸 갖다가 보양이라고 하죠. 자, 왜 그걸 막아주는지,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굳으면서 경화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외부에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 그 온도차로 인해서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면 콘크리트 표면이 거북이 등처럼 전부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은 급격하게 증발하는 그 수분을 방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또는 뭐 부직포를 갖다 덮어놓고 굳을 동안에 며칠간 물을 준다든가. 실제로 우리 한국 회사들이, 저도 해외 현장에 많이 근무를 했지만 해외에서는 한 15일 정도를 부직포로 덮어놓고 날마다 물을 줘서 붙입니다. 이래 붙이는 거 하고 햇볕에 바짝 말라버리게 되면 이거는 양생이 아니고 건생이라 그러죠. 햇볕에 그냥 건조를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증발해서 건조를 시키게 되면 콘크리트 건조 수칙에 따라서 균열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습윤 상태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건조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하중과는 관계없이 콘크리트 인장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균열은 어떨 때 많이 발생하느냐? 단위 시멘트량이 많거나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균열이 많이 생기고, 골재 중에서 그 토분이, 그러니까 흙이라는 성분이 많이 섞였을 때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미콘 회사에 가보면 배차 플랜트에서 모래나 자갈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데 상부에 물을 계속 뿌립니다. 왜? 토분을 씻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량이 많아지면은 공극이 많으므로 건조 수축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재가 경질이고 탄성계수가 클수록, 골재가 단단하고 탄성계수가 클수록 균열이 적게 생깁니다. 골재는 아주 단단한 이런 골재가 써야 되겠죠. 뭐 마사 같은 이 토분이 뭐 흙과 비슷한 이런 골재를 쓰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도 안 나올 뿐더러 균열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양성을 할수록 적게 생긴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보지포 같은 걸 덮어놓고 날마다 물을 주게 되면 균열이 적게 생긴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크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콘크리트에 하중이 작용하면 그것에 비례하는 순간적인 이 콘크리트가 변형이 생깁니다. 기둥과 기둥이 있고 중간에 보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처짐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순간적인 변형이 그 타설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하중이 증가가 없는데도 하중이 자체 중량이 지속이 이렇게 되면은, 지속하여 제하가 되면은 변형이 생겨서 가운데가 약간 처지게 됩니다. 이걸 갖다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형틀 목수들이 거푸집을 조립할 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는 항상 슬라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한 30mm 정도, 20에서 30mm 정도 약간 높게 동바리를 세워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타설해갖고 양성되는 기간에 자체적으로 그 처짐 현상이 있는데, 처졌을 때 수평이 되도록 최소한 수평보다는 약간 높은 게 좋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중성화라 하는데, 콘크리트의 중성화라는 거는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제가 그 피복 두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수명을 100년으로 본다 그러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 그 피복 두께가 40mm 이상이다 이러죠. 우리나라는 슬라브의 철근하고 피복 두께가 2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년이 맞다고 했는데, 자, 40mm가 됐을 때 중성화가 되어가는 시간이 100년이랍니다. 중성화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알칼리성의 성질을 가진 시멘트가 완전히 그 알칼리성을 잃고 중성화가 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해서 중성화가 되어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게 중성화다. 그 중성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철근에 먼저 녹이 발생하고, 철근에 녹이 발생하면 최적 평창이 약 2.6배가 늘어나고, 2.6배가 이렇게 늘어나면 속에 있는 철근이 부피가 늘어나면 그 부피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자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균열 부분으로 물하고 공기하고 유입이 돼서 철근 부식을 더 가속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강도 약화로 구조물의 노후가 되는 거죠. 노후화가 되고, 그 다음 그 노후가 되면 내구성이 저하되고, 균열 발생으로 순밀성이 저하하면 누수가 생기게 되죠. 균열이 자꾸 발생하면 순밀성이 저하돼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누수로 인해서 실내의 습기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는 그냥 뭐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뭐 타설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작업할 때부터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콘크리트가 막 오래돼서 균열된데 방수를 하려고 뭐 일반 그냥 방수 갖고는 안 되죠. 거기다가 인젝션이라 하는 펌프로 가지고 가압을 해서 우레탄 폼을 집어넣던가 아니면 방수 성능의 어떤 약품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줘서 채워주게 되는데, 그걸 갖다 작업을 해보면은 어떤 건물의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바이브레이터 제대로 안 되고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건물 이쪽 끝에서 인젝션으로 약품을 집어넣으면은 건물 저쪽 끝에 가서 뚝뚝 떨어지는 거. 콘크리트 속에 그만큼 공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물 단독주택이고 일반 빌딩이고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오래돼서 누수가 되면은 인젝션 공법으로 그 방수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뭐 이쪽 건물 끝에서 인젝션으로 약품을 쏘는데 건물 저쪽 끝에 가서 떨어진다든가. 이게 전부 콘크리트 타설할 때 대충 콘크리트 부어 넣기만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는 설계 기준 강도라 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7차 시에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에 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강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